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강준호는 30년간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아왔다. 수많은 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들은 항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1995년 5월의 어느 맑은 일요일, 강준호와 그의 아내 윤미경은 5살배기 딸 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준호는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미경은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였다. 그들에게 준이는 세상의 전부였다. 아빠, 저기 풍선. 저거 사줘요. 준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알록달록한 헬륨 풍선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다. 그래, 우리 공주님. 어떤 색 풍선이 좋아? 준호가 딸을 안아 올리며 물었다. 분홍색이요. 분홍색. 준호는 지갑을 꺼내 풍선 값을 지불했다. 미경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준호는 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 짧은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급한 일로 전화가 온 것이었다. 통화를 위해 잠시 준이의 손을 놓은 것은 단 몇 초였다. 하지만 그 몇 초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네,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준이는 분홍색 풍선을 쫓아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통화를 마친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준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준이야, 준이야.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필사적으로 딸을 찾았다. 미경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준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준이가 어디 갔어?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놀이공원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출동했고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다. 안내방송이 수십 번 울렸다. 하지만 준이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준이가 사라진 그 순간 5살배기 아이는 무서웠다. 손에 든 분홍 풍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다가 어느새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었다. 주변은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아빠, 엄마. 준이의 작은 목소리는 놀이공원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1시간 후 준이는 놀이공원의 미아보호소로 인계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사람이 많은 날이었고 미아보호소는 이미 몇몇 아이들로 혼잡했다. 담당 직원은 준이에게 이름과 부모님 연락처를 물었지만 놀란 아이는 강준이라는 자신의 이름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행 중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준이를 인계받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성이 준이에게 다가왔다. 너 혼자니? 엄마 어디 있어? 그녀는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요. 아빠랑 있었는데. 걱정 마. 내가 내 부모님 찾는 것 도와줄게. 그 여성은 준이를 놀이공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동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었다. 도시 외곽의 한 건물에 도착한 준이는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러나 운명적인 경찰의 급습으로 조직은 와해되었고 준이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구출되었다. 하지만 이미 준이의 신원 정보는 손상되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자신의 성을 기억하지 못했고 단지 준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이준희라는 임시 이름으로 지역 고아원에 보내졌다. 준호와 미경에게는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딸을 찾았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 실종 광고를 냈다.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을 찾아다녔다.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다. 제발. 우리 준이만 찾을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준호는 기도했다. 미경은 딸을 잃은 상실감을 이기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준이의 방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점점 야위어 갔다. 준호는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자신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미경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준이가 사라진 지 1년 후 미경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의 면역 체계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약해져 있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미경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병실에서 미경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야, 준이를 꼭 찾아줘. 약속해. 찾을 거야. 반드시 찾아서 우리 셋이 다시 함께 살 거야. 준호는 울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미경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 준이를 못 찾은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꼭 찾아줄 거라고 믿어. 그날 밤 미경은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꿈은 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준호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완전히 무너졌다. 직장을 잃었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는 준이의 방에 들어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준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강준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때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직장인은 이제 술에 절어 사는 폐인이 되었다. 매일 밤 소주병을 부여잡고 담배 연기 속에 파묻혀 살았다. 집안은 어질러졌고 청구서는 쌓여만 갔다. 준호가 유일하게 지키던 공간은 준이의 방이었다. 그곳만은 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깨끗하게 유지했다. 준이야, 아빠가 너를 꼭 찾을게. 그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모든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준호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흐느끼던 준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미경이 쓴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준이를 잃은 건 당신 탓이 아니야. 그건 운명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강해야 해. 우리 준이를 위해서. 준호야, 당신은 항상 꿈이 있었잖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던 그 꿈. 이제 그 꿈을 이루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힘으로 준이를 찾아.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영원히 사랑하는 미경. 편지를 읽은 준호는 밤새 울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른 사람처럼 일어났다. 처음으로 술병 대신 샤워기를 잡았고 면도를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업 계획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그가 구상하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은 학계에서도 주목받던 아이디어였다. 그는 대학 동기인 김태훈을 찾아갔다. 태훈아, 내 아이디어 기억하지? 우리가 학생 때 꿈꿨던 그 배터리 기술 말이야. 태훈은 준호의 변화에 놀랐지만 오랜 친구의 결심을 응원했다. 두 사람은 작은 창고를 빌려 연구를 시작했다. 준호는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연구에 매달렸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경아, 내가 해낼게. 그리고 준이를 찾을 거야. 준호는 매일 밤 별을 보며 다짐했다. 한편 이준희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보내진 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처음에는 매일 밤 부모님을 찾으며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기억은 희미해졌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준이야, 밥 먹자. 고아원의 김 선생님이 다정하게 불렀다. 네, 선생님. 준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아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어 갔지만 준이는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더 어린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다. 준이는 점점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런 준이에게 유일한 위안은 공부였다.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의학 관련 책에 관심을 보였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겨났다. 선생님, 저는 커서 간호사가 될 거예요.
12살이 된 준이가 말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김 선생님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준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찾아왔다. 특히 분홍색 풍선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파왔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준호의 인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그와 태우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제품보다 30% 높은 이 배터리는 산업계에 큰 관심을 끌었다. 준호야, 우리가 해냈어. 태훈이 첫 시제품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외쳤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지. 준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강태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빠르게 인정받았다. 특히 준호의 경영 능력과 비전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5년 후 강태테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준호는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고 큰 사무실에서 직원 수백 명을 이끄는 CEO가 되었다. 그의 혁신적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회사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가 된 후에도 준호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준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했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에 후원금을 보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다음 주 일본 출장 일정 확인해 주세요. 비서가 준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응, 알았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후 준호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 그는 준이 재단을 설립하여 실종 아동 찾기와 고아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첨단 의료기기 사업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미경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그를 의료산업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15년이 흘렀다. 강준호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재벌 회장이 되었다. 강태그룹은 전자에너지, 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홀로 살았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동업자이자 친구인 태훈뿐이었다. 준호야, 넌 이제 모든 걸 이루었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태훈이 어느 날 물었다. 아니, 아직 내가 찾는 사람 있어.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준이. 내 딸 말이지? 하지만 준호야, 벌써 20년도 더 지났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태훈아. 내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난 알아. 가끔 꿈에서 만나. 이제 다 큰 모습으로.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준이, 이제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고아원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녀의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넌 항상 우리의 자랑이었어. 김 선생님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대학 시절 서연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정말 버려진 아이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진 것인지. 그녀는 경찰에 자신의 신원에 대해 문의해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준이. 내 진짜 이름이 맞을까? 그녀는 종종 자문했다. 서연에게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고아원에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였다. 심장 모양의 펜던트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대학 졸업 후 서연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취직했다. 그녀는 열정적인 간호사로 환자들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서연 간호사님, 저 통증이 좀 줄었어요.
어린 환자가 밝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용감한 친구.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서연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이 곧 그녀를 아버지와 마주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2025년 봄 서울은 벚꽃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다. 서연은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지 5년째였다. 그녀는 이제 병원에서 신뢰받는 베테랑 간호사로 성장해 있었다. 서연 선생님, 오늘 새로운 VIP 환자가 입원할 예정이에요. 강태그룹 회장님이시래요. 수간호사가 아침 회의에서 공지했다. 강태그룹이요? 그 유명한 기업? 서연이 물었다. 네, 회장님께서 정기 검진 중에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래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니 서연 선생님이 담당해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VIP 환자들을 담당하는 데 익숙했다. 부유한 환자들은 종종 까다로웠지만 서연의 따뜻한 태도와 전문성은 언제나 그들을 안심시켰다. 오후 강준호는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이제 50 중반의 나이로 한때의 청년과는 달리 중후한 모습이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희끗한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가 강준호를 안내했다. 강준호는 조용히 검사실로 향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았다. 아내 미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회장님, 심전도 검사 결과가 조금 우려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담당 의사가 물었다. 일이 많다 보니. 강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정맥이 의심되네요. 강준호는 조용히 동의했다. 그는 병원 생활이 익숙했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았고 가끔은 과로로 인해 입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태가 좀 더 심각해 보였다. 서연은 새로운 환자의 차트를 살펴보았다. 강준호 55세, 강태그룹 회장, 심실성 부정맥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약물과 장비를 준비했다. 오후 5시 강준호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서연은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번에 회장님을 담당할 서연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밝게 인사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녀의 눈이.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수년간 딸을 찾아 헤매다 보니 이제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만 봐도 자신의 딸을 떠올리게 되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준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능숙하게 강준호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오늘은 푹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일이 많아서요. 휴대폰으로 업무를 좀 봐도 될까요? 강준호가 물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해요. 회장님의 심장이 휴식을 필요로 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강준호는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이내 서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을 미루기로 했다. 그날 밤 서연은 강준호의 병실을 정기적으로 체크했다. 그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한 번은 깨어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세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네. 생각이 많아서요. 강준호가 대답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강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보통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두운 병실에서 낯선 간호사에게는 오히려 말하기 쉬웠다. 30년 전에 제 딸을 잃었어요. 놀이공원에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놀랐지만 전문가답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30년이나 지났으니까. 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말했다. 저도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강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리셨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에 감사하려고 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강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 젊은 간호사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편안히 주무세요, 회장님. 서연이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강준호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했을 때 강준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 인사했다.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강준호가 대답했다. 서연은 강준호의 아침 약을 준비했다. 그때 갑자기 병실에 전화가 울렸다. 강준호가 받았다. 네, 준호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의 목소리가 급격히 긴장되었다. 알겠습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시 회사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중요한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심장 상태가.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강준호는 단호했다. 서연은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 말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빠르게 병실을 나갔다. 서연은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불만스러워했지만 VIP 환자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바로 검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세요. 의사가 지시했다. 그러나 강준호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강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갑자기 강준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서연의 팔에 쓰러졌다. 응급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서연이 외쳤다. 의료진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강준호는 침대에 눕혀졌고 의사들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실 빈맥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가 외쳤다. 서연은 침착하게 장비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런 응급 상황에 숙련되어 있었다. 충전 완료. 비켜주세요. 의사가 외쳤다.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이 강준호의 가슴에 가해졌다. 그의 몸이 한 번 떨리고 심장 리듬이 잠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불규칙해졌다. 다시 한 번. 충전. 의사가 지시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다. 강준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아미오다론 300mg 정맥 주사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서연에게 지시했다. 서연은 빠르게 약물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하게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의사에게 건넸다. 심장 리듬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CPR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강준호의 얼굴에 댔다. 그녀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는 이 환자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느꼈다. 제가 할게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자리를 물렸다. 서연은 강준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리듬감 있게 압박을 시작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찾으실 딸이 있잖아요. 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그때 서연의 목걸이가 그녀의 간호복 밖으로 흘러나왔다. 심장 모양의 펜던트가 강준호의 가슴 위에서 반짝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계속해서 CPR을 실시했고 다른 의료진은 추가 약물을 투여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강준호의 심장이 정상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심장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던 의사가 외쳤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정말 훌륭했어요, 서연 선생. 의사가 말했다. 회장님을 살리셨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맥박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강준호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심장 모양의 펜던트.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강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 목걸이. 서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단서랄까? 강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5살 생일, 아내와 함께 준이에게 선물한 목걸이. 혹시.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이름이. 원래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저는 이준희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왔대요. 하지만 정확한 제 과거는 모르죠. 강준호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강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준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딸 준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강준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확신과 그 목걸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다른 의사들이 다가왔다. 회장님,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셔야 해요. 강준호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약물의 효과로 그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희미하게 들렸다. 준이야. 드디어. 찾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기억의 편린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 강준호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넌 내 딸이야. 내 딸 준이. 그 말은 단순한 헛소리일까, 아니면 불가능한 진실일까? 서연 선생, 괜찮아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다. 네. 그냥 좀 놀랐어요. VIP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서연 선생이 없었다면 회장님이 위험할 뻔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어릴 적부터 그녀와 함께했던 유일한 물건,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 그것이 정말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까? 서연은 용기를 내어 강준호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회장님의 개인사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다. 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렇군요. 서연 선생님,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가져갈게요. 1시간 후 강태그룹의 김태훈 부회장과 이사무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 선생님, 저는 강준호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인 김태훈입니다. 태훈이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강태그룹의 법률 고문 이사무 변호사입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훈은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스쳤다. 정말 미경이를 닮았군요. 서연은 놀랐다. 미경이요? 누구시죠? 강준호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태훈이 설명했다. 이사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연 씨, 우리에게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목걸이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 그들에게 건넸다. 태훈이 목걸이를 살펴보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이건 확실해요. 30년 전 준호가 미경이와 함께 준이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목걸이예요. 내가 직접 봤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무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강준이 양의 5살 생일 파티 사진입니다.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목에는 바로 지금 서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분홍색 풍선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그동안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기억들이 실제였던 걸까?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제가 정말 강준호 회장님의 딸인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준이 양의 실종 당시 상황과 서연 씨의 고아원 입소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태훈이 말했다. 서연 씨가 동의하신다면 바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온 삶이 뒤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을 찾을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네, 동의합니다.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48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준호는 이미 안정을 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서연은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병실을 찾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네, 들어오세요. 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강준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건강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태훈과 이사무가 서 있었다. 앉으세요, 서연 씨. 태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방 안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사무가 봉투를 열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가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강준호 씨와 이서연 씨의 친자 확률은 99.9999%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강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추가로 고아원 기록과 실종 신고 내용을 대조한 결과 날짜와 상황이 일치합니다. 이서연 씨는 1995년 5월 15일 실종된 아동 인신매매 조직 급습 과정에서 구조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사무가 계속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온 인생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던 아이였다. 강준호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준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서연은 일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다.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다. 강준호는 망설임 없이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30년 동안의 그리움, 슬픔, 외로움이 그 포옹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미안해, 준이야.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강준호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서연도 울며 대답했다. 태훈과 이사무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이 신성한 순간은 오직 아버지와 딸만의 것이었다. 다음 날 강준호는 퇴원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딸에게 보여줄 것이 많았다. 이곳이 내 방이었어. 강준호는 잘 보존된 한 방을 가리켰다. 엄마와 내가 너를 위해 꾸민 곳이야. 서연은 놀랐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는 어린 준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3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강준호가 대답했다. 내 엄마도 그렇게 믿었고. 서연은 벽에 걸린 한 여성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여성이 웃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그 여성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분이 어머니신가요? 그래, 윤미경. 내 엄마야. 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지.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저를 잃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내가 사라진 후 1년 동안 너를 찾으려 온 힘을 다했어. 하지만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이름을 불렀어.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울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가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강준호는 이해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미경의 묘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저예요, 준이. 돌아왔어요. 서연은 미경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강준호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경아, 내가 약속을 지켰어. 우리 준이를 찾았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원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찾은 진정한 집이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분홍색 풍선, 아버지의 따뜻한 손, 어머니의 웃음소리. 다음 주 강태그룹 본사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준호는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뒤덮었다. 30년 만에 기적적인 상봉, 잃어버린 딸,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강준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다. 저는 이제 준이 재단을 더욱 확대하여 실종 아동 찾기와 가족 상봉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강준호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어떤 부모도 어떤 아이도 우리 가족이 겪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연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했지만 이제는 준이 재단의 의료 자문으로도 활동했다. 제가 경험한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연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리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1년 후 강준호의 저택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서연의 결혼식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만난 젊은 의사와 사랑에 빠졌고 강준호는 그들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오늘 나는 단순히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확장을 축하합니다. 강준호는 축사에서 말했다.
내 딸 준이를 찾은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아들을 맞이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그 특별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영원한 사랑.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완전히 이해했다. 식이 끝나고 서연은 자신의 부케를 들고 미경의 묘소로 향했다. 그녀는 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머니,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당신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물려줄게요. 영원히. 강준호는 조용히 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미경에게도 속삭였다. 미경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강준호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지난 30년을 돌아보았다. 그 긴 시간 동안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쁨과 치유.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가 30년 전에 느꼈던 그 말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는 것이다.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준이, 미경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이제 서연의 결혼식 사진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거기에 모두 담겨 있었다. 강준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에, 그리고 딸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에. 에필로그. 5년 후 서연은 자신의 딸을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미경이라고 지었다. 작은 미경이 태어났을 때 강준호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 할머니처럼 아름답구나. 그가 속삭였다. 서연은 이제 준이 재단의 이사로 실종 아동 찾기와 가족 상봉을 위한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덕분에 몇몇 오래된 실종 사건이 해결되기도 했다. 강준호는 손녀를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종종 어린 미경에게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 알아? 그는 미경에게 이야기했다. 그건 마법 같은 일이었단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거든.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언젠가 그녀도 이 목걸이를 딸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의 이별 후에 찾아온 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의 순간들을 약속했다. 이것이 바로 강준호와 그의 딸 준이 서연의 이야기이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기적,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많은 가족 상봉 사례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